이지혜 시네 토크. 영화만큼이나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금요일 시작해보시죠. 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뭐 각종 OTT에서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만 즐기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네. 예전에는 진짜 비디오 대여점 기억나세요? 비디오 대여점? 거기서 살았죠. 살았어요? 네. 아, 내가 좋아하는 거 딱 집었는데 그게 빈통일 때 그 짜증. 맞아요. 좌절감. 잠깐만, 이거 알면 나이 나오는 건가? 자, 우리 저 막내 PD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진짜 알아요? 저 20대도 아니까 넘어가시죠. 네. 네. 비디오의 가게에 얽힌 추억 기억나십니까? 저도 역시 그 비디오 케이스가 비어 있으면 화가 났다가 이제 카운터에 보면 이렇게 자동차 모형으로 그 리와인더 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땡큐 하고 그걸 잽싸게 집어오기도 맞아. 했고, 제가 갔던 비디오 가게는 도서 대여점이랑 비디오 대여점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게 후기형은 네.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도서 대여점에서 늘 앉아 있었고, 비디오는 사실 빌려갈 때 부모님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눈치가 보이는데, 책은 뭘 읽어도 늘 환영이다라는 입장이셔서 정말 뭐 거기서 5만 책을 다 봤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봐서는 안 되는 책들도 맞아요. 많이 봤었고, 뭔가 구분 없이 꽂혀 있잖아요. 네, 막 공포소설 같은 것도 또 많이 보고, 그때 뭔가 글을 읽는 즐거움을 굉장히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비디오 가게 하면 또 생각나는 추억이, 이게 저희 집이 약간, 뭐랄까,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베타가 있었어요. 베타요? 그게 뭐예요? 또 여기서 나이가, VHS는 알아요? VHS? 그죠. 비디오 보는. 네, 그러니까 그 비디오 형식이 VHS가 있고 베타가 있었어요. 저희 집은 베타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근데 베타는 대여점에 가면 빌릴 게 몇 개 없어요. 약간 다른 그런. 맞아요. 그 저장 매체였던 거군요. 아예 다르죠, 아예. 안 들어가요, 서로. 그럼 VHS보다 더 후기인 거예요? 더 전인 거예요? 사실은 먼저인데,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맥북이랑 그 오피스, 윈도우 같은 관계라고 보면 되는데, 네. 어쨌든, 맥북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맥북만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지금 네. 윈도우가 대세지만. 네.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우리 집에 베타가 있어가지고, 빌리지를 못해서 이제 친구들이 뭐 빌렸다 그러면 그 집에 우르르 몰려가서 보고 뭐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하나 배우네요. 베타. 너무 옛날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베타 기억하는 사람 좀 톡 좀 남겨주세요. 공감대 좀 얻고 싶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은 지난 2월에 개봉한 브루탈 리스트라는 영화인데요. 네네네. 제목이 조금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무서워요. 네, 무슨 뜻이지? 네.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에 그 해에 작년에 있었던 모든 영화제에 거의 다 휩쓸었었어요. 뭐 나무주연상뿐만이 아니라 감독상, 작품상 많은 부분을 휩쓸었었는데, 그게 뭐 영국 아카데미에서도 또 미국 배우조합 시상식에서도 많은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리고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나무주연상과 촬영상, 음악상 등을 수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둔 영화로 지금까지도 아직도 상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 대중성과 예술성이 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대중성이 있고, 사실 이 영화의 가장 큰 어떤 장벽이라 함은 낯선 제목보다는 상영 시간일 것 같아요. 3시간 35분에 달하는 상영 시간인데요. 엄청 기네요. 정말 기함을 불러 일으키죠. 요즘같이 OTT로 2시간짜리 영화 보는 것도 중간에 안 끊기가 힘든 시대인데 영화관에서 3시간 30분이 넘는 영화를 어떻게 볼까? 저도 사실 그 언론 시사 전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뭘 이렇게 길게 만들었대 하고 갔는데, 정말 그 3시간 30분이 순삭된 정말 진귀한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순삭입니다. 솔직히 3시간 반인데. 정말 체감 2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요? 네, 1시간 반 3시간 반이면 KTX 타잖아요. 부산 갈 때까지 다 못 봐요. 네, 그렇게 체감을 할 정도로 좀 귀한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네, 여러분들과. 정말? 네. 내용이 뭔가요? 일단 내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내용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많이 들어보신 익숙한 내용일 수 있어요. 일종의 미국 이민자 서사인데요.
독일의 강제 수용소를 탈출한 건축가가 주인공이에요. 라젤로 토스라는 건축가인데요. 이 사람은 헝가리에서 건축가 활동을 하고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예요. 명성을 쌓았고 혁신적인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나치를 피해서 원래 터전이던 헝가리에 떠나서 미국에 이제 겨우겨우 어렵사리 왔는데 여기서 헝가리에서처럼 건축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뭐 기반도 없고 연고도 없기 때문에 사촌의 가구 회사에서 얹혀 살면서 이제 일용직을 전전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사촌의 가구 회사에서 어느 날 그 지역의 백만장자인 해리슨의 집에 서재를 이제 개축을 하는데 거기 이제 일을 도우러 가요. 근데 건축가니까 백만장자의 어마어마한 큰 집에 또 그 백만장자가 서재를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서고를 다시 재설계하는 게 얼마나 간만에 자기 수준에 맞는 일거리였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창의성을 발휘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정말 엄청나게 아름다운 서재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유한 사업가 해리슨은 그렇게 취향이 고급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앞서 나간 이 서재의 달라진 모습에 불같이 화를 내고 돈도 주지 않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요. 그 이후부터 이제 라젤로 토스는 얹혀 살던 이 친척의 가구 회사에서도 입지가 애매해지는 거죠. 자기 때문에 큰 손해를 끼쳤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눈칫밥을 먹다가 나와서 이제 뭐 보호소나 이런 곳들을 전전하면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해리슨이 이 라젤로 토스를 갑자기 찾아오죠. 다시 와요? 네, 왜냐하면 이 서재가 주변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건축 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싫어했는데 네, 권위에 굉장히 설득당하는 타입이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라젤로 토스를 다시 찾아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했던 건축가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아주 큰 기념관을 지역에 짓는데 그걸 설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이제 숙식도 제공하면서 그 일을 맡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라젤로 토스는 이 자신의 어떤 예술 세계, 건축 세계를 실현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이 건축주와 건축가의 그 관계, 그 건축가는 예술을 하고 싶지만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와 그 와중에 또 라젤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돌파해 나가면서 과연 이 사람이 이 역작을 완성할 수 있을지 지켜보게 됩니다. 이 스토리만 들었을 때는 3시간 30분 너무 긴데 거의 뭐 일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시간 50분이면 될 것 같은데. 왜요? 저는 처음엔 좀 거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 3시간 35분이 이제 딱 지나고 나서는 바로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는 시간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영화다. 이렇게 고전이 될 가능성을 가진 자격을 가지기에 충분한 영화다라는 그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냐. 고전의 그 현 시점을 함께 체험하고 이 영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고전이 되어가는 그 반열에 오르는 걸 지켜볼 수 있는 게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큰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라고요? 네. 그럼 뭐 거의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극장 개봉할 때 살았던 사람 얘기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정도죠. 와, 진짜 그 정도 평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최고의 평가인데요, 이거는? 네네. 그런 정말로? 거네요. 네. 근데 3시간 반이면, 네. 일단 그 영화 시작 전에 한 2시간 정도는 네. 아무 물도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다행인 것이 예. 중간에 인터미션 시간이 있습니다. 인터미션이 있어요? 네, 아마 클래식 공연입니까? 요즘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낯설 거예요. 영화에 예. 인터미션이 있다는 게. 예. 뮤지컬이나 뭐 클래식 공연에 가야지만 있는 건데 예전에는 영화들이 좀 정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시절에 영화를 개봉할 때는 영화가 워낙 길다 보니까 중간에 인터미션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미션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는 한데 중간에 한 15분 정도의 인터미션이 있거든요. 쉬는 것도 길어요. 그럼 4시간이네, 진짜. 아까 영화 안에 다 이제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네. 아마 극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결심이었을 것 같아요. 영화가 짧아서 많이 틀수록 이득인데 당연하죠. 이렇게 네. 긴 영화들은 사실 결정하기가 힘들었는데 워낙 작품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상영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정도면 표 가격도 2배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그렇진 않네요. 시간이 워낙 기니까. 네. 영화 제목이 브루탈리스트인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좀 이 영화 내용과 네. 묶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브루탈이라는 뜻이 뭐 야수적인, 거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루탈리즘은 하나의 건축 양식, 건축 사조인데요. 이게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나타난 사조예요.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우아함, 굉장히 형식적인 완성미를 추구했던 고전 양식과 다르게 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한다거나 이들이 설비에서 나타나는 금속 소재들이 건물 외벽으로 노출된다거나 그래서 기존 건축 양식 입장에서 봤을 땐 야수적이고 거칠고 잔혹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원래 뜻은 이제 노출 콘크리트, 그러니까 프랑스 말로 베통 브로이트라고 하는 이 노출 콘크리트를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건물들을 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너무 거칠고 저게 뭐냐 교양 없이 이런 좀 반발을 받기도 해서 브루탈리즘이라는 이름과도 이제 뜻이 잘 통하고 그렇다라면 왜 2차 세계대전 직후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도 배경이 되는 이 시간대에 이 시기에 이러한 양식이 나타났을까를 찾아보다 보면 영화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브루탈리즘은 이제 전후에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건물들도 무너졌고 이걸 빨리 이제 건물들을 다시 세워야 되니까 여기에 뭐 공동주택이나 병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런 공공 건축물들을 특히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사용한 이유도 나무나 벽돌로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쓰이지만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빨리 시공하고 또 경제성도 뛰어나고 잘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축 사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그런 건축 양식이기도 한데 이게 바로 전쟁으로 인해서 운명이 바뀌어버린 그러니까 라즐로와 같은 이민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에 굉장히 걸맞는 건축 양식이기도 하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인기고 아주 많은 건물이 노출 콘크리트로 지어지기도 하는데 네.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충격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의 노출 콘크리트와 좀 다른 점은 지금은 어떤 어떤 스타일을 위해서 쓰는 거지만 이때 노출 콘크리트를 처음 썼던 이유는 일단은 이게 뭐 위에 외벽을 꾸민다던가 다른 장식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능하는 그대로 병원이면 병원의 기능에만 충실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썼던 거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쉬는 시간이라는 게 아직도 저는 머리에 강하게 남아있는데 그게 흐름이 좀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영화 보다가 잠깐 멈추고 화장실만 갔다 와도 약간 흐름이 깨지는데. 근데 그 흐름 자체를 감독이 의도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 부분에서는 관객이 잠시 쉴 수 있게 의도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영화 전체 흐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사실 인터미션을 뭐 3시간 35분에 달하는 영화에서 넣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최근에 보면 뭐 스코세지 감독의 플라워 킬링 문이나 아이리시맨 같은 경우도 3시간이 넘고 하지만 인터미션 넣지 않았어요. 또 뭐 하마구치 류스케 해피아워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5시간이 넘어서 아주 짧게 10분 정도만 인터미션을 넣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브루탈리스트도 영화제들에서 이제 선공개할 때는 이 인터미션이 없었어요. 그런데 관객의 반응과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이 브래디 코베 감독이 인터미션을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인터미션이 조금 독특한 게 그냥 중간에 쉬는 시간을 넣어서 영화를 꺼버리고 불을 켜서 자 쉬는 시간입니다 나갔다 오세요 이게 아니라 영화가 멈추면 이제 서서히 이제 화면이 암전돼요. 그러면 불이 다 켜지는 게 아니라 인터미션 장면 자체를 영화에 포함시킨 거죠. 화면에는 이제 큰 스크린에는 라즐로 토스의 흑백으로 된 가족 사진이 뜨고 그 이후 위에 이제 15분의 타임라인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15분 동안의 인터미션을 표시하기 위해서. 붙여놨군요, 아예. 네. 그래서 이게
조명이 또 다 켜지지 않고 은은하게만 커지고 그 사이에 관객은 자리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또 화장실에 다녀올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수십 년의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 긴 호흡의 영화에서 중간에 이렇게 15분의 인터미션을 넣은 것이 영화의 전반부와 인터미션 그리고 후반부로 나뉘는 기점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흐름이 이렇게 뚝 끊기는 느낌이 없는 거죠. 희한합니다. 어떤 느낌으로 했을지 정말 희한하고 네. 진짜 뭐 축구 경기를 보다가도 전반전 끝나면 약간 그 흐름이 딱 잡히는 느낌이 들고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네. 다시 분위기를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쵸. 영화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희한합니다. 백재나님이 영화에 인터미션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9698님이 라떼 시절에는 영화관에서 그 시간 동안 보는 연습이 많이 돼 있어서 집에서도 3시간 30분 정도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어우, 체력 왕이시네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베타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영화 음악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The Brutali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모놀로그, 트레인 크래쉬, 다니엘 블룸버그가 작곡했습니다. 영화 브루탈리스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모놀로그와 트레인 크래쉬 두 곡 감상하셨습니다. 둘 다 다니엘 블룸버그가 작곡한 곡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지의 시네토크 시간이고요. 첫 번째 영화로 브루탈리스트를 살펴봤는데 이게 건축을 좋아하는 분들은 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아마 건축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라잘로토스가 실존 인물이 아니고 가상으로 만들어낸 건축가임에도 불구하고 브루탈리즘이라는 존재하고 있는 건축 양식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설계한 건물이라던가 또 그 사촌의 가구 회사에서 만들었던 의자 같은 것들은 실존하고 있는 그 헝가리 출신의 그 마르셀 브로이어라는 건축가 실존했던 그 건축가의 가구와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이 마르셀 브로이어 같은 경우도 나치를 피해서 미국에 정착한 헝가리 출신의 건축가인데 이 건축가가 만들었던 그 바실리 체어라고 하는 자전거 파이프로 만든 것 같은 파이프 의자가 있어요. 네. 아마 사진을 보시면 이 의자 나 본 적 있어 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의자와 굉장히 닮은 가구를 설계해서 놨둬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인물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감독과 각본을 쓴 이 작가에 따르면 이 특정 인물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이 브루탈리즘이라는 이 건축 양식이 갖고 있는 전후에 탄생했던 배경이라든지 의미가 영화와 잘 맞아서 차용하게 됐다고 해요. 자, 이 영화 피아니스트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에드리언 브로디가 주연을 맡았고 네. 또 여러 시상식에서 나무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 영화도 역시 홀로코스트가 좀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네, 이분의 연기는 어땠습니까? 단연 이미 경험자이기도 하고 본인도 피아니스트에서 연기했던 그 경험이 이번 캐릭터를 연기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드리언 브로디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아니스트로 29살에 역대 최연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자 라는 기록을 세웠고 그 기록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 아카데미에서 깨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그 티모시 샬라메가 컴플리트 언론으로 이 직전에 미국 배우 조합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거든요. 네. 보통 배우 조합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다 이러면 아카데미에서도 수상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티모시 샬라메가 최연소 수상자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반응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에드리언 브로디가 탔고요. 이 에드리언 브로디 같은 경우에는 영화와 여러 가지로 더 깊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가 헝가리 출신의 사진작가로 미국의 망명한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도부터 그런 이주민들의 역사를 듣고 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견디고 살아남은 생존자로서의 라즐로를 잘 연기할 수 있었고요. 라즐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부에서는 미국에 어렵게 이제 정착을 해서 건축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까지 정말 갖은 고생을 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인터미션이 끝나고 후반부에서는 그토록 찾았던 아내가 미국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해리슨의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가로서는 좀 능력이 만개하는 듯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공사장에서 일할 때보다 이제
후반부에 건축가로서 이제 예술혼을 꽃피우는 시기에 훨씬 더 사람이 피폐해지거든요. 그 과정을 보고 있으면 한 인물이 수십 년을 살아낸다라는 게 3시간 반 안에서 가능하구나. 그것이 에드리안 브로디의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엄청난 극찬을 해주셨네요.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인 평을 좀 해주세요. 사실 이민자 서사, 미국에서 이민자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다루는 영화들은 많이 있어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브루탈리스트는 일단 건축가와 건축을 굉장히 중요하게,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 바로 이 라즐로토스가 만들어낸 건축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화 한 장면을 그냥 멈춰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 영화가 아카데미를 휩쓸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화 외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영화 제작 단계에서 AI를 이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 헝가리 억양이 있는 이제 영어를 쓰고 헝가리어로 연기를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했는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AI 음성 변환 기술을 이용해서 약간 어색한 헝가리 억양들을 다듬었다고 해요. 그래서 에드리안 브로디 나무주연서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이 할리우드 산업 내에서는 반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이런 건축물들을 만들고 스케치하는 그 이미지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AI의 그 머신러닝이 좀 이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지를 하고 반대를 할지에 대해서 좀 산업 내부에서 여러 반응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실 우리가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 미국이 어떻게 이민자들을 삼키고 또 착취하고 그 와중에 내뱉고 또 흡수하면서 발전해왔는지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유려하게 보여주거든요. 특히 영화의 오프닝이 압도적인데, 이 나치를 피해서 처음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라즐로가 처음 본 것이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그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유의 여신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라즐로는 어둠 속에 있고 굉장히 눈부신 빛과 함께 자유의 여신상이 등장하는데, 이게 구원자처럼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차갑고 무심하게 아주 작은 존재인 라즐로를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미국에서 라즐로를 포함한 수많은 이민자들의 운명을 좀 예감하게 하는 씬이었어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 보다 보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쓰러져 갔는지, 어떻게 보면 식민지 외에 이제 미국의 원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다룬다고 하면 이 아메리칸 드림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민자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민자들의 존재까지도 영화가 좀 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역사의 여러 가지 면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의 면까지. 이러다 보니까 브루탈리스트 하나만 가지고 지금 시간이 거의 끝나는데, 네. 저희 두 번째 작품 빨리 얘기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작품은 넷플릭스의 4부작 영국 드라마인데 소년의 시간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이게 제가 어떤 키워드로 이 두 번째 작품을 뽑았냐면, 결국에 모든 예술은 거칠게 말해서 좀 시간을 붙잡으려는 인간의 몸부림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브래디 코베 감독이 브루탈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역사를 경험시키고 싶었다라고 해요. 결국 시간을 경험시키고 싶었다라는 것인데, 이 소년의 시간 역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두 1시간 1시간 각 에피소드들이 원테이크로 찍었어요. 그건 이 소년이 처한 그 지금의 시기를 관객들도 이제 동시간대로 경험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어서 이 시리즈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리즈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까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영국의 사회 문제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 제임이라는 13살 소년이 동급생 여학생을 칼로 찔러 죽이면서 발생한 사건을 따라가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 10대 청소년들이 어린 여성들을 칼로 살해하는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연출한 스티븐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들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해요.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남자아이들이 왜 여성을 이렇게 죽이고 폭력적으로 대할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한 영화이기 때문에 영국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10대 자녀와 함께 이걸 보면서 SNS에 감상을 올리기도 하고 또 영국 정부 차원에서 영국 학교에서 무료로 이 시리즈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새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드라마를 좀 많이 보면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범죄는 너무 끔찍하거든요. 개인에게도 가족에게도.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 시리즈 안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린 그의 가족들까지도 그리고 학교까지도 다 잘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영화 브루탈리스트 그리고 드라마 소년의 시간 두 작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소년의 시간 얘기를 많이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이재 기자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